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권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앞으로 우리 미래, 퓨처 모빌리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입니다. 대체 이 모빌리티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모빌리티는 이동성 또는 이동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 나에게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떠올리면 대부분이 이동수단,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모빌리티는 자동차는 작은 분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사회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이동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 한번 해보시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KTX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인가? 그렇다면 자동차는 내가 운전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운전에 의해서 나는 편안하게 실려만 갈 것인가? 또는 걸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로 바꿨을 것인가?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납니다. 지금의 인류가 갖고 있는 이동의 전체 문제는 바로 A에서 B까지 어떻게 이동할까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동의 사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동의 주체와 이동의 수단과 이동의 경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동의 주체는 여객이냐 화물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동의 수단은 자동차냐 아니면은 항공기냐 아니면 선박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외에 이동의 경로는 고속도로이냐 국도이냐 또는 포장된 길이냐 아니면 산길이냐 여러 가지 경로가 존재하겠죠. 이 세 가지가 각자의 영역으로 발전해 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합쳐지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이 발전하고 IT 기술이 점점 진화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디지털 기술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모빌리티 얘기하면 이동수단,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떠올립니다. 가장 흔한 이동수단이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단순하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이동수단 이외에 사람의 소유욕을 충족시켜주는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서 언제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는 늘 품질을 개선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기능을 추가하면서 만족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굳이 내가 이거를 소유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랬을 때 나는 A에서 B까지 이동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누가 나를 편하게 이동시켜 줄까를 한번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는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제조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사업에서 벗어나서 그 제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A에서 B까지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가지고 수익을 쟁취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제조물이 소모가 됨으로써 다시 공장이 가동돼서 그 제조물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드는 거는 제조사들이 잘 만들지 모르지만 그 이동수단을 A에서 B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분야로 넘어오면 이때부터는 IT 기업과 수많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IT 기반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손쉽게 이동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내 카카오 모빌리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중개만 해주고 누군가가 실제 운송 분야에서 A에서 B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중간에 수수료를 이익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면 서비스 공급자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시켜주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플랫폼 기반의 이동 사업자는 앞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누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이동시켜 줄까? 디지털 플랫폼에서 내가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나에게 이동수단은 이것을 선택하고 이동 경로는 이렇게 가시면 편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IT 기반의 플랫폼이 이동의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필요한 이동수단을 만들어내는 제조사가 그 제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결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조사가 헤게모니를 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제조사든 IT 기반이든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가장 기반에서 쥐고 있는 에너지 회사가 이동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사실 바퀴에서 이동 권력은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자동차는 소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만 앞으로는 탈 것으로 보다 더 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자동차 시대가 됐다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만드는 제품은 자동차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의 폭스콘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니입니다. 소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게임기, TV, 카메라 회사예요. 그런데 소니가 최근에 혼다와 손잡고 전기차를 만들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자신들의 샘플카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폭스콘은 왜 뛰어들었을까요? 단순합니다. IT 디바이스의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IT 디바이스를 사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겠죠? 그게 바로 전기차였던 겁니다. 이 얘기는 제조업의 연장선에서 자동차를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제조업의 연장선에서 자동차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전자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가 자동차를 만들까 만들지 않을까를 놓고 늘 논란이 있죠. 당장은 만들지 않겠죠. 그러나 LG나 삼성도 제조업이라는 것이죠. 그 제조업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다 만들어내고 나면 그 공장은 없애기가 상당히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공장에서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전자제품의 연장선에서 자동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새로운 도전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도전자는 부품회사입니다. 부품회사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다 충족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성이 강화된 차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품회사가 자동차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기능성 있는 차를 만들어내죠. 그거를 흔히 시중에서는 PB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PBV로 가려면 기능성이 뛰어나야 되니까 차를 여러 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더바디, 즉 플랫폼에다가 용도별로 스페이스를 씌워버리는 거죠. 밑에는 똑같은 형태의 우리 자동차 밑바닥 같은 걸 두고 그 운전자가 없다, 즉 자율주행이라는 전제하에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그건 자율주행 푸드카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옷걸이를 갖다 놓고 오가게 만들면 자율주행 의류 쇼핑카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이동을 하면 자율주행 독서실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밑에 기반이 되는, 즉 노면의 바퀴를 밀착하고 움직이는 언더바디는 동일한 플랫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언더바디의 통합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캡슐은 자동차 회사의 몫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건축, 건물, 인테리어를 하던 새로운 사업자들도 그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지금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지금의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80% 더 줄여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내연기관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동력을 얻을 수 없는 분야가 아직은 꽤 많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박의 거의 100%는 지금도 디젤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즉 이동하는 모든 수단은 전선이라는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 동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자체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전기를 저장하는 그릇을 만들자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전기를 많이 저장하고 그 전기를 자동차 또는 이동수단에 담아서 이동에 필요한 동력으로 일부 사용하고, 남는 동력은 별도의 동력이 필요한 것에 또다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를 누가 담아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정유사가 기름을 주면 기름을 소비자에게 주유소가 담아줍니다. 그런데 전기도 누군가는 담아줘야 됩니다. 과연 누가 담아줄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래 여기서 흥미로운 건 자동차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넣어줄 거냐, 아니면 아예 배터리를 떼서 배터리 별도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는 채로 배터리를 장착시켜 줄 거냐,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탈착식을 지금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절대 배터리를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체와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빼버리면 이 전기차의 주도적인 주도권이 배터리 회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절대 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카카오도 자동차를 만들고 네이버도 자동차를 만든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이동하는 수단의 동력들은 무엇으로 가져가게 될 거죠?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태워서 내연기관에 의한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줄이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전기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할 때도 이미 가정과 산업은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수송은 화석연료, 가정과 산업은 전기라는 에너지를 각각의 영역의 기본 에너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니까 그럼 새로운 동력으로 뭘 써야 되지라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여전히 주력 에너지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발전 연료가 화석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본 것은 발전이 언젠가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동의 동력으로 쓰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동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수소였던 겁니다. 수소는 어디에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활용성을 가져가는데 첫 번째는 기체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액체 수소를 내연기관에 그냥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게 액체 수소가 아니라 혼합된 액체 수소에서 수소만 태우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그런 새로운 인공석유 방식도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 싸움은 배터리에 전기를 담아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섞은 액체 연료에서 수소만 내연기관으로 그냥 태우고 나머지는 잡아내서 또 다른 소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동력이 전환되는데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이지 내연기관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연기관에서 실제로 동력을 만들어내도록 해주는 연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 존재하고요. 아니면 기체 수소를 기반으로 동력 자체를 전기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움직임, 즉 크게 세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를 보면 이게 앞바퀴로 굴러가는 건지 또는 뒷바퀴로 굴러가는 건지 전륜구동이냐 후륜구동이냐 이런 거를 고민하고 가속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엔진 배기량은 얼마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퍼블릭으로 누구나 다 공유사회에서 각자가 운전하지 않고 이동만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이동수단은 이용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보안이 잘 되는가 그리고 데이터 축적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고객 중심은 기본이겠죠.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는 앞모습은 별도로 생기고 뒷모습은 별도로 생겼지만 이 차는 전륜과 후륜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치 트램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이동수단은 충분히 방향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동수단을 만들어내고 그 이동수단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내 앞에 바로 눈에 띄고 내가 머리를 들었을 때 위로 날아다니고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기 멀리 갈 수 있는 또는 빨리 갈 수 있는 새로운 고속열차들이 등장을 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과거의 원초적인 인류처럼 두 발로만 이동을 하되 두 발로 이동하는 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한 이동은 지금 수많은 모빌리티 기업이 우리가 다 해주겠다라는 취지 아래 지금 그림 한 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은 두 발로 즐거움의 이동만 하세요. 나머지 실질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이동은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가는 이동수단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IT 기반으로 연결로 진출한 사업자와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반의 사업자가 서로 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철학적으로 처음 쓴 것은 영국의 랭카시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엄밀히 보면 모빌리티입니다. 즉 이동하는 전체가 다 모빌리티예요. 그런데 이동에는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는 감성적인 이동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우리가 인문학이나 철학하는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접목이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는 기계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최근에 전자, IT도 포함이 되고 더불어서 전기, 화학 다 포함이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디자인하는 공간 디자인하는 분도 포함이 되고 건물 건축하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정된 이동하지 않는 고정된 건축물을 연결해 주는 게 이동이에요. 만약에 앞집 살고 뒷집 사는데 이동이 없으면 교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시를 전체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이동에 감정을 넣어줄 것인가, 얼마나 그 이동에 편리함을 줄 것인가, 얼마나 그 이동에 여러 가지 지능을 통해서 속도의 경제성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니까 난 몰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커리어를 좀 보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동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문 전공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동에 감성을 넣어주고 이동에 무언가 철학을 넣어주려는 욕망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 자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일상이고 이동이 있어야만 사실 미래가 계속 발전하게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동에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본인의 관심 측면에서 이동 산업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